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장중으로도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주말 사이 협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의 대면 협상 없이 앞으로는 전화로 진행하겠다. 이란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해라라고 코멘트를 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란 사이에서는 내홍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일단은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유지할 수 있는 날짜도 28일 정도로 예상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들 강하게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양시장은 엇갈리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피가 보합 정도를 지켜줬고요. 코스닥은 2% 넘게 상승하면서 1200포인트를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25년 8개월 만에 1200포인트를 드디어 돌파를 좀 시켰고요.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던 게 가장 큰 배경이 돼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장에서 코스닥에 이제 올라오기가 시작이 되면서 오히려 코스피 쪽에서 쉬고 코스닥 쪽에서 키 맞추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또한 투자하실 때 같이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입니다. 이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좀 덜어냈습니다. 특히나 전기 전자 쪽으로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그나마 매수했던 쪽으로 본다면 음식료나 금융 쪽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겠습니다. 사실 이날 코스닥이 가장 중요했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같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개인 투자자는 일단 덜어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날은 코스닥 시장이 드디어 1200포인트를 돌파시켜주기도 했는데요. 이쪽에서는 전기 전자 쪽을 집중적으로 매수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규모로 본다 하더라도 최근 1년 사이에 탑5 안에 들 만큼 많은 규모로 확인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지난주 금요일 움직였던 섹터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장품 쪽입니다. 대다수의 종목들이 다 강세를 보였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상단에 있는 4가지 종목은 상한가에서 마감을 지었고 마녀공장은 22%의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게 큰 포인트였습니다. 25년도에 대한 화장품 수출도 연간으로 최대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 1분기 화장품 수출 또한 분기 최대 수출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이 나올 시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화장품주는 이번에도 실적이 잘 나오겠지라는 기대감이 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가 들어서 전망 또한 낙관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햇살이 강해지면서 자외선 차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화장품주에게 있어서 2분기는 계절적인 성수기로 통하기도 합니다. 올해 연간 수출액이 YY 대비해서 20% 정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인디 브랜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약진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마녀공장 같은 혹은 VT 같은 종목들도 금요일장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 쪽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엔진 집중해서 좀 볼 건데요.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박 엔진인데 이제는 데이터 센터 엔진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죠. 기존에는 가스터빈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돌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리드 타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문을 넣어도 받는 데까지 최대 3에서 4년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서 메꿔줄 수 있는 걸로 지금 선박 엔진이 떠오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사행정, 중속 엔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나 전력을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해주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엔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스터빈은 3에서 4년 정도 걸리는데 선박 엔진은 한 6에서 12개월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납기 속도 측면에서 1년 이상 가량을 우위를 좀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장에서는 실제
현대 수주로 이어지면서 호재를 보이기도 했었죠. HD 현대중공업이 힘센 엔진에 대한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힘센 엔진이라고 하면 HD 현대 쪽에서 만든 스타일의 엔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화엔진이나 STX 엔진도 자행전과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게 되면서 주목도가 높았습니다. 다만 유한타증권에서는 이 선박 엔진과 관련해서는 HD 현대마린솔루션이 가장 탑픽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볼 건데요. 코스닥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00선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닷컴 버블 이후로는 처음이었고 이날 외국인 투자자가 대량으로 전기 전자를 매수를 했는데 그중 1위 종목 중에 하나가 제주반도체였습니다. 그래서 전력 반도체에 대한 주목도가 높았는데 전력 반도체다라고 하면 교류를 직류로 혹은 전압을 낮추고 전류 양을 조절시켜주는 등 에너지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시켜주는 게 가장 큰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3일에는 정부 쪽에서 차세대 전력 반도체 포럼도 개최가 됐었는데 기존에 사용한 거 말고 이제 탄화 규소나 질화 칼륨 같은 신소재를 활용하는 전력 반도체에 대한 주목도가 같이 좀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력 반도체와 또 끊어서 이번에 SK 하이닉스 좀 보면요. SK 하이닉스의 목표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에서는 234만 원까지 내놓게 되면서 사실상 국내 증권사보다도 훨씬 더 공격적으로 이 TP를 상향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게 다올투자증권이라서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확인해 보시고요. 다올투자증권에서는 210만 원까지 내다잡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 섹터 중에서 화장품 섹터 좀 더 들여다보고자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는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화장품주에게 있어서는 계절적 성수기로 통하기도 합니다. 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주목해 보시죠. 정웰컵 화장품 섹터에 대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좀 잡아볼까요? 네, K뷰티의 수출 지도가 날로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그에 맞춰서 화장품주 오르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 화장품주 주가 리뷰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마녀공장이 22%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8%가량 상승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간 화장품 랠리에서 비교적 소외가 됐던 대형주까지도 키 맞추게 좀 나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됐고요. 달바 글로벌도 5%, APR까지도 3%가량 견조한 흐름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점이요. 최근에 외국인의 1개월 내 수급에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투톱을 팔아내고 이 화장품주를 비롯한 2차 전지나 원전 쪽을 담아내기 시작했다라는 흐름들까지 같이 포착해보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화장품주에 다시 한번 시선이 쏠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지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역대급 수출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만 보더라도 분기 최대로 31억 달러라는 기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 1일에서 10일까지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가은 앵커님이 언급해 주신 대로 2분기에는 성수기에 들어가게 되죠. 아무래도 여름이라는 계절적인 특성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나 스킨케어 같은 수요가 폭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한 실적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히어로 탐색하려는 움직임들도 보여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달바나 메디큐브 같이 이런 인디 브랜드들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다음번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라는 발굴을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중소형 화장품주의 매수세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다음 장표로 넘어가서요. K뷰티의 구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올해 1분기 화장품 수출 현황입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약 3조 8,200억 원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가까이 상승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점이요. 바로 유럽 쪽입니다. 미국의 수출 상승률을 초과하게 된 건데요. 미국은 40% 그리고 유럽은 55%가량 수출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미국을 초과하게 된 거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라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사실 그간 K-뷰티의 수출 역사를 보시게 된다면 2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아무래도 최대 수출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부에서도 자국 브랜드가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중국 내부에 이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미국 쪽으로 옮겨붙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이 틱톡 안에서 K-뷰티라는 이 K-화장법들이 유행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이 K-뷰티에 대한 유행이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됐고요. 아마존에서도 K-뷰티가 카테고리 상품 1위에 올라서는 모습들까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럽으로 시장의 시선이 옮겨붙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올해 최대 수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 증가율이 미국을 초과할 것이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들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좋은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디 브랜드의 반란입니다. 인디 브랜드라고 한다면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같은 대기업이 아니라요, 이 개인이나 창업자가 직접 만드는 신생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메디큐브, 아누아, 달바 같은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다음 장표에서 이따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아마존 뷰티 탑 100 안에 이 한국 제품이 무려 28개가 들어가게 됐는데 이 중에 눈여겨볼 만한 점이 APR에서 만든 메디큐브 브랜드가 무려 10개가 들어가게 됐고요. 아누아가 5개가 들어갔는데 이 대기업인 아모레퍼시픽 제품은 2개밖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디 브랜드가 대기업을 압도하게 된 상황이다라는 점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된 가능한 이유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좋은 제품을 하나 만들게 된다면 온라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입점까지 연결이 되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과거처럼 수백억을 들여서 광고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백화점 매대에 올리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찾는 시장이 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표로 넘어가서요. 그렇다면 K-뷰티를 이끌어주는 주역들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 대장주 APR부터 가져와 봤습니다. 올해 무려 89%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대표 브랜드로는 메디큐브가 있습니다. 뷰티 기기나 또는 스킨케어 세트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단순히 바르는 제품뿐만 아니라 이 얼굴에 미세 자극을 줘서 얼굴 근육을 자극해주는 뷰티 디바이스 쪽까지 현재 전 세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최근 들어 16조 원을 돌파하게 됐는데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과 건강을 합한 이 시가총액이 11조 원인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는 이 APR 같은 경우가 대형 브랜드 2가지를 모두 합한 것을 뛰어넘었다라는 점에서 이 화장품 세계 판도가 다시 적히고 있다라는 점까지 저희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유럽 매출이 그야말로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4분기만 하더라도 100억 원이었는데요. 올해 1분기에는 무려 4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4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영국 단독으로만 300억 원의 매출 규모가 났고요. 그리고 B2B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한 600억 원 정도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17개국 안에 세포라 매장에서도요. 현재 450여 개의 오프라인 매점까지 입점을 해 있고요. 미국에서도 월마트나 타겟 그리고 코스트코 같은 쪽에서도 점점 더 영토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전망도 굉장히 좋습니다. 영업이익은 무려 154% 그리고 매출도 114%가 넘어설 것으로 현재 증권가에서 전망해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신한투자증권 측에서도 목표 주가를 기존 3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43%가량 높여 잡았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다음 장표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달바 글로벌인데요.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브랜드가 달바입니다. 이 달바라고 한다면요. 멀티밤을 만드는 브랜드인데요. 멀티밤은 다시 말해서 입술에도 바를 수 있고 손에도 바를 수 있고 몸에도 바를 수 있는 이 그야말로 멀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밤인데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낸 최초의 형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현재 달바 글로벌이 굉장히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고요. 아마존 성과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언급드렸던 이 멀티밤이 스페인과 독일 뷰티 카테고리에서 무려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제품인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 같은 경우에도 스페인과 독일 1위 여전히 지켜줬고요. 이탈리아 4위 그리고 영국은 35위까지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첨부해드린 사진처럼 주요 제품 4개가 모두 이 아마존 뷰티 탑 100까지 동시에 진입하게 됐는데요.
사실 아마존 순위라고 한다면 소비자들에게는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게 된다면 리뷰도 많이 보게 되고 순위도 당연히 참고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마존의 1위 상품이 올랐다는 것 자체가 곧 이 브랜드의 신뢰도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셰포라와 함께 굉장히 영향력 있는 뷰티 유통 채널로 꼽히는 얼타 뷰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입점을 넓혀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입점 매장이 무려 1,400개가 되고요. 판매 상품 수도 현재 7개인데 앞으로는 2배 이상 현재 늘려질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매출도 46%가량 늘어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용증권 측에서도 달바 글로벌의 목표 주가를 최근에는 24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달바 글로벌 그리고 APL의 제품이 잘 팔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유통 채널도 잘 갖춰줘야 되겠죠. 다음 장표에서 관련된 기업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실리콘2 함께 가져와 봤습니다. K-뷰티의 세계 유통 창구라고 생각해 보시면 편한데요. 이런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이 전 세계에서 잘 팔릴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소매상 B2B의 유통을 책임지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분기 유럽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70%가량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브랜드가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이렇게 유통 쪽에서도 자연스럽게 수익이 함께 상승하고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폴란드에 4,000평에 달하는 물류센터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 물류센터를 1.5배가량 늘리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 달쯤에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 공장이 다 완료가 된다면 유럽 내에서도 최대 2,500억 원에 달하는 재고를 보관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맥스 브랜드까지 같이 가져봤습니다. 코스맥스는 ODM의 강자로 꼽히고 있는데요. ODM은 다시 말해서 어떤 브랜드가 우리 이런 화장품 만들고 싶어요 라고 가져온다면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개발과 생산을 대신해주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인디 브랜드를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ODM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낙수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 나프탑 공급 부족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하고 있는 화장품 업계 쪽에서도 그야말로 비상등이 켜지게 됐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ODM 납품을 해주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단가를 높여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은 수익성이 개선되는 부분까지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K-뷰티 전반의 이야기 함께 다뤄봤습니다. 중국을 넘어서 미국과 유럽 쪽까지 계속해서 영토를 넓혀 나가고 있는데요. 그 성장의 주인공은 대기업이 아니라 인디 브랜드다라는 점까지 저희가 같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상의 아름다움을 책임져주는 기업들을 만나봤다면요. 이번에는 우리 일상의 이동을 책임져주는 자동차 모빌리티 쪽에서도 증권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예진앵커, 오늘은 어떤 기업 같이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교보증권에서 발표가 된 현대차에 관한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보증권에서는 현대차에 대해서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80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 80만 원은 목표 주가를 하향한 수치인데요. 지난달 3월에 교보증권에선 현대차에 대한 90만 원이라는 TP를 이미 제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보증권은 여타 다른 국내 증권사에 비해서 현대차에 대해서 높은 눈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차가 실적이 발표된 뒤에 국내 증권사 22곳에서 리포트를 발행했는데요. 이들의 평균 목표 주가를 산출한 게 69만 원 선이었습니다. 실제로 키움증권, LS증권, 하나증권 모두 다 60만 원 중반대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교보증권이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 높은 눈높이를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현 주소부터 파악해 볼게요. 현대차 더 이상 내연 기관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죠. SDV와 피지컬 AI 이 두 가지 키워드 없이는 더 이상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SDV는 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알아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마치 달리는 컴퓨터가 된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본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두뇌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실제 물리적 공간에서 움직이는 하드웨어에 탑재되는 AI이고 현대차의 지금 이 두 가지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빅테크와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이제 모빌리티를 넘어서서 지능형 로봇 기업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의 이번 1분기 실적 어떻게 발표가 됐을까요? 자세한 내용 다음 화면에서 확인해 보시죠. 우선 매출액은 45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 증가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였던 45조 8천억 원을 소폭 웃도는 수치였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 영업이익이었습니다. 2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넘게 감소했고 또 시장의 컨센을 소폭 하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영업이익 왜 줄어든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꼽힙니다. 먼저 환율입니다. 분기 말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었죠. 이 외화 판매 보증 충당 부채를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회계상의 비용이 2,700억 원가량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돈이 나간 건 아니고요. 이 장부상의 평가 부담이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센티브와 관세입니다. 이 전기차 수요가 감소했고 이 전기차 판매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지출이 3천억 원가량 증가했고요. 또 미국에서 발표가 된 관세 이슈 때문에 8,600억 원이라는 상당한 부담이 가중되기도 했습니다. 또 마지막 요인은 일회성 요인인데요.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에 따른 여파와 함께 또 주력 상품인 팰리세이드의 일시적인 판매 중단이 영업이익 감소의 마지막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보증권에서는 이 영업이익 감소보다도 현대차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은 그 부분에 집중했는데요. 시장 점유율에 관한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우선 1분기에 시장 환경이 좋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신차 수요가 전체적으로 7% 넘게 급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점유율을 오히려 늘렸는데요. 어떻게 늘렸을까요? 하이브리드 덕분이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동시에 사용해서 연비와 효율을 극대화한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전기차 수요가 주춤할 때 현대차는 빠르게 하이브리드 쪽으로 판매를 확장했다고 합니다. 지금 전기차는 인센티브, 그러니까 할인을 많이 해줘야 팔리지만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에서 빠진 수익을 하이브리드 쪽에서 채워내면서 수익성 방어 효과를 창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1분기에 현대차의 친환경차 판매는요, 전년 대비 14% 넘게 성장한 24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은 0.3%포인트 상승했고요. 미국에서는 0.4%포인트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2분기 또 하반기로도 시선을 돌려봐야겠죠. 다음 화면에서 살펴보시죠. 교보증권에서 내놓은 현대차의 2분기 예상 성적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매출액은 50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6% 상승한 수치이고요. 영업이익은 3조 3천억 원을 전망했습니다. 확실히 1분기보다 개선된 흐름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요인 때문에 긍정적인 성적표를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관세 인하입니다. 작년 11월부터 하락한 이 관세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두 번째는 팰리세이드의 판매 재개입니다. 잠시 멈췄던 이 효자 종목을 다시 팔기 시작하면서 평균 판매 단가 개선이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 요인은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화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긴 하지만 다행히 추세적으로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성 방어 능력이 좋은 현대차에겐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더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카드는요, 해외 공장입니다. 최근 부품사인 안전공업의 화재로 인해서 국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해외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공장을 풀 가동해서 국내 생산의 공백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생산 정상화 속도가 가속화될 것인데요. 현재 개발 중인 대체 부품이 조기에 적용된다면 생산 정상화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것이라는 게 현대차의 두 번째 2분기 또 하반기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의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화면 넘어가서요. 이어서 진짜 핵심 전략인 피지컬 AI 보겠습니다. 피지컬 AI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실제 물리적 공간에서 움직이는 하드웨어에 탑재되는 AI입니다. 이 피지컬 AI가 현대차에서 지금 중점되는 전략인데 RMAC라는 현대차의 로보틱스 거점이 있습니다. 이 RMAC가 다가오는 3분기에 개소가 되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로봇 상용화를 위한 생산 기지가 본격 가동된다는 신호탄입니다. RMAC에 더해서 또 스팟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CES에서 아틀라스가 공개되면서 시장의 반응이 뜨거웠었죠. 하지만 이 스팟은 2족 보행 로봇이 아닌 4족 보행 로봇입니다. 특히나 스팟에 엔비디아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서 스팟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스팟에 제미나이를 탑재해서요, 알아서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작업하는 진정한 의미의 AI 로봇으로 진화됐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빅테크 기업들이 원하는 이 데이터를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활용할 수 있는 파트너가 바로 현대차라는 내용을 지금 이 대목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올해 CES에서 아틀라스가 공개된 이후에 현대차의 주가가 급등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 스팟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 다시 한번 주가 상승세가 커지지 않을까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 이벤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두 가지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먼저 알파마요 신규 모델이 발표가 되는데요. 알파마요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엔비디아의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차세대 자동차용 중앙 집중형 통합 제어기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풀어본다면 자동차와 로봇의 두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인간의 운전 실력이라면 알파마요는 인간이 운전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두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 달에는 슈퍼 모델이, 12월에는 울트라 모델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 슈퍼 모델은 고성능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이라면 12월에 발표되는 울트라 모델은 로봇까지 움직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파마요에 더해서 두 번째 이벤트는요, 모셔널 상용화입니다. 모셔널 생소하신 분들 좀 계실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자율주행 기술 강자인 앱티브가 합작해서 만든 자율주행 전문 기업인데요. 이 한국과 미국에서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올해 말에 라스베이거스 무인 로봇택시 서비스를 앞두고요, 시범 운행이 가속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이제는 진정한 테크 기업으로 거듭났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미 하반기 모멘텀이 충분해 보이는 현대차, 지난 거래일에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스탁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지난 거래일에서 현대차 3% 넘게 빠졌습니다. 사실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이 거래일 연속으로 주가 파란불 켜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지금을 저점 매수 기회를 보는 시각도 적지가 않습니다. 다가오는 오후장에서 또 앞으로의 시점에서 현대차 주가 상승세 다시 켜낼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수진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머스크 CEO가 삼성전자에게 AI4 칩과 관련해서 이 4.1 버전까지 삼성에게 맡기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이 5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브릿지 전략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이 한마디로 검증된 안전성과 또 효율적인 전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전략입니다. 4월 20일 이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서 언급됐던 AI4 플러스는 현재 테슬라 차량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하드웨어의 성능을 극대화한 버전입니다. 테슬라는 지난 4월 15일 이 차세대 칩인 AI5의 설계를 완료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칩의 성능이 너무나 강력해서 당장 차량에 넣기보다는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나 이 데이터 센터에 먼저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차량용 자율주행 시장에서 현재 생산 라인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연산 능력과 대역폭을 높인 AI4 플러스를 통해서 공백을 메우겠다라는 계산인데요. 삼성이 이 과정에서 수정 작업과 생산을 동시에 맡게 된 것은 테슬라와의 설계 협력이 상당히 깊은 단계에 와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은 테슬라와의 이 AI4와 차세대 AI6 수주를 확보한 상태인데요. 이번 AI4 플러스의 물량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테슬라 안에서의 파운드리 점유율을 더욱더 공고히 다지게 됐습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데요. 테슬라가 브릿지 제품의 파트너로 삼성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삼성의 공정 안정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시장의 시그널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와의 협력 소식이 기분 좋게 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 미국 테일러 공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언급드린 것처럼 대규모 장비 반입식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기술에 대한 완성도는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걸까요? 네, 현재 테일러 공장은 공장 건설을 마무리하고 핵심 설비를 세팅하는 최종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4월 24일에 열렸던 이 장비 반입식에는 삼성전자 경영진뿐만 아니라 글로벌 장비 공급사 수장들이 대거 집결했습니다. 테일러 공장이 단순한 생산 거점을 넘어서 2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라는 이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첨단 전초기지임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건데요. 여기서 GAA 기술은 반도체의 전류 흐름을 조절하는 게이트가 채널의 사면을 모두 감싸는 방식으로 기존 방식보다는 전력 효율은 높고 크기는 줄일 수 있는 삼성만의 필살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수율, 즉 이 합격품의 비율이 눈에 띄게 개선이 됐다라는 부분인데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2나노 수율은 20%에서 30%대에 머물렀지만 최근 내부 테스트 결과 손익 분기점이자 안정적 양산 기준인 60% 선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르면 수개월 내로 이 테슬라의 AI5와 또 AI6 칩이 이 2나노 공정 라인에서 본격적으로 찍혀 나올 전망입니다.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흑자 기대감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고요. 중국 쪽에서는 이 본토 증권사라고 볼 수 있는 화타이 증권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지금 35만 6천 원까지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커버리지를 시작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서 더 의미를 좀 부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목표 주가와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는 어디가 될 수 있을지 같이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 글로벌 자본은 이제 삼성전자를 AI 인프라의 성장의 최대 수혜자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력한 턴어라운드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중국 최대 증권사인 화타이 증권은 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외국계 투자은행 중에 가장 높은 35만 6천 원으로 제시하면서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단순히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 때문만은 아닌데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첨단 패키징을 하나로 묶는 원스톱 솔루션 능력이 TSMC의 독주에 지쳤던 이 빅테크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삼성은 지난해 7월 이 테슬라와 23조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서 최근 2나노 공정 수율이 60%를 넘어서면서 일본의 AI 전문 기업들의 물량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네, 수치로 한번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파운드리 사업부의 장기 적자 고리를 끊고 올해 흑자 전환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요.
화타이증권은 삼성전자의 2026년 올해의 매출을 약 902조 원, 영업이익은 46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 증권사들은 평균 30만 원 중반대의 목표가를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인 가치 상승에 더욱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난노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빠르게 이 제조 신뢰도를 증명하느냐 이것에 달려 있는데 테일러 공장의 본격 가동이 시작되는 올해 하반기가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시장의 파운드리를 뒤흔들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첫 번째로 삼성전자와 관련한 내용들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프리장에서 움직임 보면 삼성전자는 약보합 정도로 떨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4%로 오름세를 시연을 합니다. 그러나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지수들 정말 계속 신고가 흐름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죠. 특히 인텔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CPU 또한 쇼티지 현상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우리 시장에게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나쁠 것 없는 상황들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에도 흐름 좀 보셨다시피 코스피가 좀 쉬어가고 코스닥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반도체 투톱보다는 이달 들어서는 오히려 소부장단에서의 움직임이 더 강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했던 1위 종목은 제주반도체, 전력반도체 쪽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먼저 확인을 좀 해봤고요. 다음으로 조선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화오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조선주 관련한 종목들 실적 발표가 좀 대다수 예상되고 있어서 먼저 한화오션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조선업계는 중동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주에 대해서는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와 관련해서 현재 어느 정도 상황까지 와 있는지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한화오션은 지금 원유 운반선 중심의 선별 수주로 인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위기가 오히려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게 된다면 4월 22일 업계 집계 기준으로 했을 때 한화오션은 초대형 원유 운반선인 VLCC 10척을 비롯해서 LNG 운반선 4척,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선 1척 등 총 15척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을 한다면 28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4조 2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데요. 2025년에 연간 수주액이었던 100억 5천만 달러의 28%를 2026년 4월이 다 지나기 전에 이미 달성하게 되면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선주들이 원유 운송거리 증가와 비축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유 운송 노선이 길어지게 되면 투입되는 선박수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한화오션이 강점을 가진 대형 선박 발주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한화오션은 물량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수익성이 보장된 선종 위주로 도크를 채우는 슬롯 영업 전략을 통해서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중동발 에너지 불안이 단기적으로는 석유 중심의 선박 발주를 자극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효율성이 높은 최신형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 수요를 더욱더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화오션은 현재 수주 확대와 함께 차세대 추진 기술 확보에 집중하면서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를 가장 먼저 타고 있는 셈입니다. 네,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 들어서 뜨거운 행보 중에 하나로 본다면 함정 시장에 진출했다, 미국 쪽에도 진출했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21일에 체결됐던 파트너십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실제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미국 함정 설계의 핵심 기업과의 협력은 미국 시장 진입에 가장 높은 이 문턱을 넘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협약은 미 해군사에게 최적화된 함정을 현지에서 직접 건조하기 위한 실질적인 설계 표준을 확보했다라는 의미입니다. 4월 21일 미국 메릴랜드 SAS 2026 현장에서 체결이 됐던 이번 협약은요. 파트너인 깁스앤콕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 해군 수상함의 70% 이상을 설계했던 전설적인 기업입니다.
이들은 미국 해군의 주력인 이지스 구축함과 또 차세대 호위함의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하나오션이 미국 해군의 까다로운 작전 요구 성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 반영할 수 있는 직통 통로를 얻게 된 셈입니다. 특히 과거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가 미국 시장에 안착할 때 이 깁스앤콕스와 협업했던 성공 사례가 있는데요. 이 점은 하나오션의 북미 시장 안착의 가능성을 더욱더 높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그룹은 이미 미국 현지에 필리 조선소를 확보하고 있어서 깁스앤콕스의 설계 역량과 또 하나오션의 건조 기술, 그리고 필리 조선소의 생산 기지가 결합되는 이 북미 방산 삼각편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서 미국 내에서 군함을 정비하는 이 MRO 사업을 넘어 향후 미국의 차세대 군수 지원함인 NGLS 건조 사업까지 직접 수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미 해군이 7함대 소속 화물 보급함의 정비를 한국 조선소에 맡기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설계 역량의 강화는 하나오션이 글로벌 해양 방산의 심장부인 미국 본토 함정 시장에 깃발을 꽂는 결정적인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태국 호위함과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도 이러한 미국 표준과의 결합은 기술적인 신뢰도를 높여주는 강력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설계부터 생산 그리고 유지 보수까지 한 번에 다 아우를 수 있는 일명 원스톱 솔루션을 좀 제공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적도 잘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들은 아마 속속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주가 전망까지 같이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 잠정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올 예정이지만 시장에서는 이 하나오션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43.7% 상승하면서 가파른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 LNG선 중심의 제품의 믹스 그리고 우호적인 환율 효과가 결합이 되면서 이 수익성이 폭발적으로 개선이 되는 시점인데요. 2026년의 1분기 매출액은 거의 3조 3,398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6.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716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11.1%에 달하는데 최근 이 상선 부분에서 LNG 운반선의 비중을 60% 수준으로 높게 유지하고 또 최근 수요가 폭증한 VLCC의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도크 효율을 극대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컨테이너선 비중을 줄이고요. 이 단가가 높은 선종을 위주로 물량을 재편했던 것이 실질적인 이익으로 환산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 전체 실적으로 범위를 넓히게 된다면 매출액은 13조 8,994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4.5% 늘어난 1조 6,871억 원이 기대가 되면서 그야말로 역대급 슈퍼사이클의 결실을 보는 해가 될 것입니다. 주가 측면에서도 보게 된다면 지난 2026년 3월에 대미 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상반기 안에 미국 함정시장 진출에 대한 가능성도 구체화될 예정이라 하방의 경직성이 더욱더 견고해진 상태입니다. 비록 3월에 일시적인 조정을 겪기도 했지만 다시 1월에 고점을 향해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력한 수주 잔고, 미 군함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라는 초대형 모멘텀이 이 하나오션의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드는 핵심 엔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였습니다. 미국의 해군 연구청과도 같이 함께 이 함정 성능 개선과 관련한 연구 과제를 2건 정도 수주 계약식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함정에 대한 주목도가 같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앞서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조선 기자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엔진을 데이터 센터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때문이고요. 지금 ETF 중에서도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있는 ETF가 지금 지난주 한 주만 하더라도 굉장히 질주한 부분들 17.3% 상승한 부분들도 확인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프리장에서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차 전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폴란드에서 ESS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첫 출하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과정을 유럽 현지에서 마쳤다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LG 에너지솔루션이 유럽 최대 규모의 ESS 프로젝트를 위해서 핵심 물량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배터리 생산부터 시스템 통합까지 전 과정을 폴란드 현지에서 수행하는 완결형 공급망의 첫 결실입니다. 상세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262메가와트 출력에 981메가와트시의 저장 용량을 갖춘 유럽 최대급 전력 저장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4월 중순부터 LFP 배터리를 적용한 직류 링크 시스템 공급이 시작이 됐고요. 현재 일부 물량은 현장 설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45톤 규모의 이제 컨테이너선 유닛 총 204기가 투입이 되면서 하루 평균 4기씩 설치가 되고요. 2026년 6월 말에서 7월 말 사이에 이 모든 공급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유럽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그리고 통합 규격 인증 마크 기준을 충족하는 완전 통합형 ESS라는 점이 돋보여 있는데요. 배터리 모듈뿐만 아니라 냉각과 화재 방호 시스템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통합해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전극부터 셀, 모듈까지 이 전 공정을 소화했기 때문에 물류 최적화와 또 탄소 발자국 감축까지 성공해냈다는 점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유럽 현지에서 가치 사슬을 같이 좀 완성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JP모건 쪽에서는 목표 주가를 51만 원까지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이 해외 증권사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목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부터 이 LFP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보이는데요. 특히 벤츠와 체결했던 2조 600억 원 규모의 계약에 LFP 배터리가 포함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LFP 배터리는 중국 업체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지만 LG 에너지솔루션은 이것을 프리미엄 LFP로 재정의하면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22일 기준으로 LG 에너지솔루션이 시가총액 3위 자리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도 바로 이 압도적인 수주 잔고에 있었습니다. 현재 확보된 LFP ESS 수주 잔고만 해도 거의 140기가와트시에 달하고요. 향후 몇 년간의 확실한 먹거리를 확보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서 벤츠가 신형 C클래스 전기차에 LG엔솔의 배터리를 채택한 것을 두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한국산 LFP의 경쟁력을 확인한 첫 사례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화재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를 개선한 하이엔드 LF 전략이 통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에 LFP는 중국 거다라는 인식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반격에 성공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LG 에너지솔루션이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재편해 나갈 계획인지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LG 에너지솔루션은 2026년 말까지 글로벌 ESS 생산 능력을 60기가와트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중국의 물량 공세에 맞서서 양적 성장과 또 질적의 우위를 동시에 가져가는 정면 돌파 전략을 선택한 건데요. 업계에서는 현재 전기차 수요 둔화, 즉 캐즘의 시기를 기술 격차를 벌리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주력인 ESS 시장의 신규 수주를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고부가 가치 제품군으로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안전 기술을 결합해서 중국산 제품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건데요. 차세대 기술인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도 삼성, SDI 등 국내 기업들과 함께 시장의 재편을 준비 중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단순 가격 경쟁은 한계가 분명하지만 안전성이 강화된 프리미엄 제품과 또 현지 생산 체계를 결합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한 내용들 같이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미국의 전기차 라인들의 시세가 좀 약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의 비아디 같은 자동차 기업들에서도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양산이나 탑재 계획들 같이 좀 발표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온첩구분이라고 해서 중국 쪽에서 리튬 관련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인데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한 10% 상승했기 때문에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보시고요. 하나증권에서 나온 오늘 아침 리포트를 보면 2차 전지 소재보다는 앞으로는 셀 쪽에서 시세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체크가 되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프리마켓에서 약보합 정도 지키는 움직임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뉴스들 함께 살펴봤고요. 서수진 앵커와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산까지 약 9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다우 지수가 하락하면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인텔의 실적 발표 직후에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굵직한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30일에 FOMC가 열리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요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국내 증시에서도 변동성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우선 지난주에 코스피 사흘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가 금요일장에서 소폭 하락 마감했었죠. 반면 코스닥은 1200선을 돌파하면서 시장을 놀래켰습니다. 증권가에선 그동안 코스피에 집중됐던 힘이 코스닥으로 이동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주말장을 앞두고 약간 숨고르기 국면이 좀 있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대형주 쪽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특히나 외국인들 쪽에서의 매도가 거의 2조 원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관 쪽 역시도 이제 이 매도는 아니었고요. 매수 쪽이 나왔지만 매수가 8천억 정도에 불과해서 결국은 시장을 좀 크게 올리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난 금요일 날의 흐름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코스닥 시장이었는데요. 일단 코스닥 쪽이 모처럼 만에 되게 강한 강세가 나왔습니다. 2% 이상 올라갔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중성주 쪽에서 굉장히 강한 랠리가 나왔다는 거죠. 시장에서의 특징으로 본다면 결국 이란과 미국에 대한 이 문제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일단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또는 이제 주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몰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이 시간 동안에 많이 강조해드렸던 부분이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쪽 주도주라고 하는 이 종목들이 시장을 끌어올렸지만 그 대형주 쪽에 그 대부분 자금들이 몰려서 주가의 흐름이 나왔지만 코스닥 쪽이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수급의 순환매가 이쪽으로 많이 돌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장이 그런 장이었고요. 그리고 일단 미국 증시의 분위기도 상대적으로 좋았어요. 일단 금요일장 장 마감 이후에 미국 증시의 분위기 안에서도 애플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AI 쪽에서의 매출이 20% 이상 증가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CPU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종목들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국내 증시의 이 반도체 중심의 이 상승, 그리고 미국장의 어떤 분위기까지 오늘 월요일장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이 불발되긴 했지만 결국은 협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도 평가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도 일단 미국 쪽에서의 훈풍이
반도체 쪽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장 부담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장을 예측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 혼조세를 보였지만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다시 한번 고점을 높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금요일장에서 코스피는 좀 숨고르게 들어간 양상이었고요. 코스닥이 25년 만에 12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전쟁 리스크가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주목하는 시선이 많은데요. 다행히 주말 사이에 미증시 흐름도 견조했고 지금 프리마켓에서의 우리 국내 증시 움직임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코스닥 쪽의 흐름이 강하게 나올지 또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순환매가 이어지는 장세로 움직일지 어떻게 보계실까요? 아무래도 코스닥 쪽은 그동안 강조를 많이 해드릴 만큼 지난번의 반등 자체가 큰 의미, 이제 지난주 금요일보다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종목들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대형주 쪽 중심으로 그동안 많이 이동을 해왔고 주가의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는 일회성적인 어떤 해프닝성 이런 이제 상승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과 그리고 주가의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적보다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상태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쪽으로의 자금 이동은 어쨌든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이제 뭐 전쟁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내상이 쌓인 상태에서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한다면 아무래도 코스닥 쪽의 중심으로 이번 시장이 또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스닥 쪽으로 기대감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분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도 코스닥 중심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미증시의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인텔의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엔비디아와 AMD 강하게 올랐었죠. 하지만 국내 반도체 투탑 쉬어갔었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대형주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을지 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노무라 증권에서 234만 원이라는 이 파격적인 TP를 제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님의 의견 어떠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SK하이닉스 추가 매수 가능한 자리라고 보실까요? 일단 지금 반도체 쪽이 워낙에 시장에서 가장 중심적인 테마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시간 동안에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된다면 그럼 주가의 즉각적인 반응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가의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주식을 사면 안 돼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쪽에 지금 목표 주가가 상향됐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동시효과 안에서의 흐름을 보시면 2% 이상의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즉각적인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을 봤을 때는 여전히 시장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끌고 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제 신규 매수의 입장에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동안 제가 이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때 이미 지난 3월 달에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때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놓고 올라갈 때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역시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올라갈 때 따라잡으면 결국은 이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도 목표 주가 상향이 됐다라는 건 긍정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도 오늘 시장에서 반영이 되긴 하겠지만 결국 시장은 또다시 기회를 줄 거예요. 그 기회라는 건 눌렸을 때죠. 그러니까 주식은 최대한 좀 쌀 때 사는 게 좋고요.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만약에 기회를 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따라붙기보다는 115만 원 정도 한번 조정을 줄 때 차라리 그때를 기회를 보고서 매수하고 또 올라갈 때 매도하는 이런 식의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전략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분석하셨습니다. SK하이닉스의 목표가가 상향됐고 또 지금 오늘장에서 2% 이상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요. 보유하신 분들은 끌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눌림이 나온다면 그때를 매수 기회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사실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을 좀 덜어냈었습니다. 오히려 제주반도체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소부장 종목 쪽으로 옮겨간 모습이었는데 이 정도 흐름이라면 사실 당분간 좀 소형주를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네. 대형주보다 이 소부장주 쪽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지금은 아직까지 대형주가 우세하다 이렇게 보실까요? 일단 소부장주를 봐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강조해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반도체 중소형주 쪽에서는 관심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 눈에 보이는 종목들이 계속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틈새 시장을 노려야지만 주식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고 앞으로의 전망이 좋다면 결국은 반도체 소부장주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낙수 효과가 분명히 좀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성주 쪽에서의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지금은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종목들은 올라갈 때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고 또 빠질 때 급하게 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락이 크게 나왔을 때 매수를 했다가 크게 올랐을 때 매도하는 이런 식의 트레이딩 전략이 일단 중성주 쪽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7일) 월요일 우리 증시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의 중동전쟁 리스크를 학습하고 또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난주 코스피 일주일 만에 6,200에서 6,500선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는 빅 이벤트들이 대거 예정이 되어 있어서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30일 FOMC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대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연준 위원들이 현재 경제와 물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지표들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지난주 우리 금요일 시장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우세했습니다. 오늘 양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증시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9% 상승한 6,53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도 0.77% 상승하면서 1,200선 돌파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반도체 투탑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SK하이닉스 이 목표가 상향 때문인 걸까요? 3% 넘게 상승하면서 126만 원 선 지나가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좀 힘을 갖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보합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와 현대차 모두 다 상승 출발하고 있지만 LG엔솔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1%대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5개 모두 다 빨간불 켜냈습니다. 우선 에코프로 형제들 지난 거래일에서 희비가 좀 엇갈렸었는데 오늘은 함께 상승세 출발하고 있고요. 이어서 알테오젠과 레인보 로보틱스 역시 각각 2%, 4%대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시 시총 5위권에 들어온 종목이죠. 삼천당 제약 현재 2%대 강세 움직임 나와주면서 42만 원 선 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을 덜어가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168억 원, 227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개인들이 400억 원 넘게 담아내면서 지수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덜어내고 있습니다. 948억 원, 147억 원 물량 덜고 있고요. 개인만이 1,000억 원 넘게 담아내면서 코스닥의 상승세에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장 움직임 살펴보고 왔는데요. 전문가님, 지금 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지금 현재 일단 이제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1.1%의 상승. 코스닥의 경우에는 일단 현재 코스닥도 비슷한 상승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앞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조금 엇갈리는 분위기긴 해요. 결국 이제 하이닉스 쪽이 아무래도 메모리 쪽에서의 이제 슈퍼사이클 모멘텀이 가장 많이 받다 보니까 일단 지금으로서는 하이닉스 쪽에서 목표주가 상향도 이뤄지고 이쪽으로 수급들이 좀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하이닉스 쪽에서 자금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1분기 실적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추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특히 유통주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이제 최근에 많이 움직이긴 했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좀 많이 강조해 드렸던 게 이제 반도체 중소형주, 그리고 여기에서 같이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 로봇주였거든요. 로봇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전반적으로 레인보 로보틱스가 4% 정도의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안에서도 이제 로봇주들의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월요일장이거든요. 월요일장이다 보니까 약간의 좀 눈치 보기, 약간 이런 흐름들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수급에서도 외국인들은 거래소 시장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도 1,000억 원 정도 이상의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KLX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그 코스닥 시장은 1,000억 원 이상의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오늘 월요일장이기 때문에 오전장 부분은 약간 또 눈치를 좀 보는 시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거 따라붙으면 안 되고요. 항상 월요일장에서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는 오전장에 매매하시는 건 상대적으로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오후장의 흐름을 지켜보고 나서 매매 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전에서의 수급도 역시 오후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매도에서 매수 쪽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 돼요. 특히나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코스피 시장에서는 현재 400억 정도의 매도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매도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언제든 매수 쪽으로 전환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과연 어떤 업종을 위주로 해서 또 담아가는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한 업종 쪽을 관심을 좀 가지시고, 만약 오후장에 대응하신다면 외국인들의 매수 쪽으로 전환되는 그런 업종들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시장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우리 시장, 지금 1분기 실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유통주들 최근에 많이 움직이고 있고, 또 반도체 소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한 로봇주까지도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장인 만큼 눈치 보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전장에선 좀 빠질 수 있다고 분석 주셨는데요. 오후장에서까지 흐름 지켜보신 뒤에 대응 전략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프리마켓에서 확인해 봤을 때 호텔 또 백화점 관련주들의 흐름이 강했거든요.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면세점 흑자 전환에 따라서 목표가가 8만 원까지 상향이 됐고, 백화점주도 소비 회복 기대가 붙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장품주 강세에 이어서 호텔과 또 백화점까지 저희가 좀 담아볼 만한 구간인 걸까요? 일단 지금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이제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던 업종이기도 해요. 그리고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적자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면세점 관련주들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주 매입 뉴스가 있으면서 이제 그때 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대형 유통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대백화점, 그리고 신세계, 롯데쇼핑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하죠. 그동안 주가도 이 조용조용하게 움직였던 이제 이 상승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비와 관련된 그 이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각 나라에서도 돈을 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유류와 관련해서 이제 지원금을 이번에 또 주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소비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하고 아랍에미리트 쪽에서의 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이번 주에도 발효가 되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본다면 이제 아무래도 자동차 쪽하고 가전하고 화장품 쪽 이쪽이 이제 세금이 또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그래서 유통 쪽에 대한 이제 관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섹터도 일단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치가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도 관심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쇼핑 등 지금 움직임이 강합니다. 사실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섹터들이 올라와 주면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가전, 화장품 쪽으로도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백화점주 계속해서 볼만하다라고 분석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조선 기자재 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HT 현대 마린엔진, 한화엔진, STX 엔진까지 신고가가 이어졌는데,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수요가 실제로 이 조선 기자재까지 확산이 되는 흐름일지, 또 지금은 대형 조선주보다도 기자재 쪽의 탄력이 좀 더 강한 시점이라고 보면 좋을지, 이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시장에서의 관심이 돌아서면 결국 그 종목들은 주가가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AI 쪽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동안 이 반도체, 하드웨어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서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을 보게 되면은 전선 관련주들과 그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조선 기자재 쪽도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거든요. 결국은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다시 또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왔던 거고요. 결국은 AI라는 이 포괄적인 이 그룹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섹터 안에서 종목들은 이제 꼭 어느 정도의 그 포트에
구성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AI 데이터 센터에 지금 선박용 엔진이 들어간다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AI 쪽에 대한 테마가 지금 들어왔던 거예요. 시세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까지도 상승이 계속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조선 쪽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대형 조선사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시장 안에서의 마스카 프로젝트라는 어떤 이제 이 굵직한 재료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지 않는다면 지금으로서는 이제 조선 기자재 쪽으로 조금 더 테마가 강하게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AI는 그동안 하드웨어로 집중을 해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선박 엔진이란 이슈가 붙으면서 순환매로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조선사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물론 있지만 기자재 쪽으로도 충분히 모멘텀이 있고 추가 상승 가능성 역시 충분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선 대형주 쪽으로 한번 시선을 옮겨보도록 할게요. 오늘 현대중공업 또 하나오션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호실적에 대한 전망이 우세한데요. 하지만 또 실적이 나온 날에 새로운 가능성도 항상 불거졌었죠. 전문가님, 네.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사실 지금까지 흐름을 본다면 새로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당 이제 지금까지의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그동안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들이 있었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조선주 3사들보다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 훨씬 더 높은 쪽이 사실은 반도체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선은 이제 시장에서의 시각이 자금들이 많이 몰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기대치가 조금은 떨어진다면 결국은 그쪽에서는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주 3사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에 부응하는 주가의 상승이 그다지 잘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고 이에 대한 기대치를 또 충족을 하고 미국에서의 어떤 뉴스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는 세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늘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좀 보면서 무리하게 접근하는 방법들보다는 주가에 충분한 조정이 한번 들어오게 된다면 차라리 그때를 매수의 기회로 노려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분석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 역시 있기 때문에 조선 3사의 경우 기대치에 부응하는 주가 상승이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할 가능성 있지만 동시에 주가 빠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하지만 또 주가가 밀린다면 저점 매수 기회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전력 쪽으로 한번 눈을 옮겨보도록 할게요. 하나증권에서 효성중공업 430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내놨습니다. 1분기 실적에 기대에 못 미쳤는데도 수주가 예상보다 강했고요. 또 증권사들 대다수가 400만 원 이상의 TP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좀 액면 분할을 해줘야 개인들에게도 이 부담이 좀 덜할 것 같지만 아직까지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전력주죠.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도 줄줄이 목표가가 상향이 되고 있는데 전력기기 관련주 지금 담아도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의견 어떠실까요? 네,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상당히 좀 이제 지금 당혹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주가 자체가 워낙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올라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를 또 갖게 되는데 거기다 목표가까지 계속 상향이 되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의 이런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주식을 할 때 산이 높으면 이제 골이 깊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일수록 주가의 변동폭, 하락으로 변동폭은 굉장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LX 일렉트릭이라든지 또는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도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빠질 때는 크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기회를 좀 노리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300만 원대예요. 이게 400만 원이 넘어가고 그렇다면 이제 한 주당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액면 분할 이 가능성이 분명히 또 있다라고 봐요. 과거에 이제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렇게 해서 주가가 더 올라갔던 적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으로 본다면 사실상 효성중공업은 액면 분할에 대한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다른 종목들보다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보다는 액면 분할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들을 선택할 때는 어쨌든 이 부분까지 좀 참고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어쨌든 중요한 건 매수 타이밍 자체는 위로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조정이 줬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타이밍은 항상 조정을 줬을 때다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목표가 계속 상향이 되고 있는데 LS 일렉트릭 또 HD 현대 일렉트릭 주가가 빠질 때는 또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서 조정이 나올 때를 매수 기회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특히나 효성중공업 액면 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까요. 이 점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는 코스닥 쪽으로 한번 시선 옮겨보겠습니다. 오늘 로봇주 흐름 괜찮은데요. 또 특히나 레인보로틱스가 원래 대장주로 정말 많은 상승폭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로봇주의 시간이 올지 또 레인보로틱스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지금 시장은 결국은 AI라는 그 중요한 테마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도는 장이거든요. 로봇주들에 대해서도 강조를 드렸던 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난 2월 달 정도 부근에 고점을 찍고 나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지금은 조금씩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요. 결국은 시장에서의 AI 쪽에 대한 그 기대감이 사그라들지 않는 이상 결국 로봇주들에 대한 시세는 다시 한번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사실 좀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 쪽으로 본다면 로보티지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로봇주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건 결국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 쪽에서의 강력한 어떤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다시 이제 주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이쪽에 대한 상승도 충분히 강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특히나 2월 달까지 상승의 흐름을 계속 이어왔다가 이 3월 부근부터 조정이 나왔던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제 로봇주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주들도 이제 시간이 점점 올 때가 되었기 때문에 로봇주에 대한 관심은 지금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주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다시 한번 시세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시장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상승 탄력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스탁포인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먼저 좀 보고 가겠습니다. 한 1%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같이 따라가면서 강보합 지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현물에서는 좀 덜어내는 분위기가 확인되고 있고요. 선물 쪽은 들어오는데 좀 소폭입니다. 월요일장이라서 그리고 개장 초반 지금 한 17분 정도 지나서 아직까지 이 정도 반응 나오는 건 좀 괜찮다라고 보이기는 하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대표님? 네, 일단 뭐 주말 새 2차 회담에 관련된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게 사실 안 됐죠. 성사되지 못했던 점 이런 것들이 좀 노이즈가 좀 됐는데 대체적으로 뭐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를 보면 반도체 섹터 특히 뭐 인텔 중심의 어떤 상승세가 재차 소급을 좀 이끌었다. S&P 500 지수나 뭐 나스닥도 연일 사상 최고치, 엔비디아도 뭐 역사적 고가를 좀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전체적인 어떤 이 기조 상황들은 굉장히 좀 양호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뭐 이란과의 관련된 어떤 이 종전 가능성들이 조금 더 이제 희박해진 점, 이로 인해서 유가가 다시금 좀 재차 반등한 점들은 다소 좀 수급적인 어떤 부담 요인들이 좀 될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시간의 선물 지수도 지금 약보합권에서에 대한 흐름들 좀 가져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오늘 시초에 양시장에 대한 견조한 흐름들을 좀 이끌고 있는 건 역시나 이제 실적 장세 기대가
여기에 대해서 반도체 섹터 중심의 상승의 연속성들이 지수 상방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네.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증시 예탁금도 126조죠. 지난 뭐 역사적 고가가 한 130조 분까지 좀 많이 좁혀졌어요. 이게 3월 기준에서 보면 100조 원대를 소폭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 증시 예탁금이 재차 좀 빠르게 좀 유입이 좀 되고 있고 양시장의 거래 대금도 일단 뭐 코스닥 시장도 전체적으로 한 1200선 돌파 이후에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수반되면서 사실 거래 대금도 크게 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또는 이제 특정 섹터에 좀 집중되기보다는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을 좀 중심으로 한 수급이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이란에 대한 종전 가능성이 좀 구체적으로 좀 협상 테이블 좀 마련해주거나 뭐 네. 여기에 대해서 유가가 좀 빠르게 하향 안정화가 좀 되고 여기에 대해서 또 환율도 역시나 상방에 대한 어떤 부담들이 크게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명확해지면 외인 수급 중심의 전체적인 어떤 지수 상승을 좀 이끌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지수가 코스피 기준에서 6,559포인트죠. 그러니까 뭐 8,000포인트로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뭐 삼성전자의 어떤 시뮬레이션 기준에서 한 네. 25만 원, 30만 원, SK하이닉스 주가 한 200만 원. 이 기준에서 전체적으로 이 두 개 종목들에 대한 목표 주가만으로도 사실은 좀 가능한 수치다. 다만 이제 대형주 중심의 전체적인 어떤 상승 기조들 보면 반도체 빅2가 모든 장을 좀 이끌고 가기보다는 일단 뭐 전력기기라든가 뭐 원전 같은 일부 대형주 종목들에 대한 장세가 순환매로 좀 일어나고 있는 점들도 수급적인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월요일장 오늘 분위기 먼저 좀 확인을 해봤고요. 대부분 금요일과 좀 비슷한 흐름 보이는 섹터들이 눈에 많이 띄기는 하네요. 그래서 오늘 어떤 테마들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전력입니다. 오늘도 전력이나 뭐 전력 설비, 전선 이런 쪽 강하게 나타나고요. 금요일장과 비슷하네요. 지금 재룡산업이 상한가 들어가 있고 대원전선이 15% 넘는 상승불 현재 켜져 있는 내용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방산이고요.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주말 사이 협상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일정 부분 남아 있었는데 이게 좀 후퇴가 됐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대면 협상 안 하겠다. 오히려 이제 전화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의회 승인 없이 전쟁할 수 있는 날짜도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28일로 알려져 있긴 한데 이러한 내용들 앞둔 상황 속에서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도 방산주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열어볼까요? 다음은 반도체이고요. 반도체 투톱이 지금 특히나 SK하이닉스가 계속 고점 탄력을 높여가네요. 지금 5% 넘게 상승하면서 130만 원에 바짝 다가서 있는데 소부장단 흐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눈에 띄었던 종목 중 하나가 고영이었는데 오늘도 4%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계속 좀 고영을 상단에서 담아가는 부분 확인됩니다. 제주반도체도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이었거든요. 오늘도 한 2% 상승하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순매수 1위 종목으로 현재까지 가수급상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력 쪽부터 열어서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가 백화점이랑 면세점, 호텔, 리조트, 카지노 이런 쪽이 좀 움직이고 있어서 이쪽 먼저 보고 전략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소비 쪽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좀 붙여보면 좋을까요? 시장 방어적 성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실적 기대감들도 일부가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워낙 이제 뭐 비교식으로 봤을 때 2023년에서 2024년도에 실적 기조 큰 회복세가 없었지만 네네. 2024년도에서 이제 2025년도 대비하면 이제 인바운드 수요가 좀 증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연동 기대감들이 좀 커지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사실 뭐 경기 방어주, 뭐 내수주 관련된 부분들이 뭐 지정한 리스크와 좀 결부돼서 이런 흐름들을 좀 가져간다. 그걸 좀 장기화시키거나 연속해서 좀 보기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제 이익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개선되거나 확장되는지 여부,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익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영이 좀 덜 된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특히나 하나갤러리아에 관련된 개별 이슈가 오히려 좀 주가 상승을 좀 이끌면서 추가적인 어떤 유통주들에 대한 흐름들, 특히나 뭐 최근에 뭐 현대홈쇼핑에 대한 100%자에서 편입 이후에 외형 가치의 어떤 상향을 좀 예상하고 있는 현대 뭐 GFG 같은 뭐 기업들의 경우에도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속성들은 뭐 수급적인 어떤 기대 요인도 좀 됐다. 이 정도만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인바운드 수요가 회복세를 좀 더 2분기, 3분기까지 좀 이어질 거,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좀 관건인데 사실 뭐 고유가 기조가 장기화가 좀 된다면 우리나라만 힘든 것이 아니라 뭐 다른 국가들에 대한 그렇죠. 항공사들도 역시나 고유가에 따른 어떤 이익 개선들이 상당히 좀 더딜 수 있는 측면들. 이로 인해서 오히려 좀 인바운드 수요가 좀 감소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과연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차치하더라도 최근 어떤 수급 반등의 어떤 기조들은 어떤 특별한 어떤 이슈보다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부 좀 반영됐다. 이 정도로만 좀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뭐 과거에 뭐 네. 실적 기대감들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뭐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영이 좀 덜 됐던 그런 섹터들이 최근 기점에서 보면 오히려 수급의 연속성들을 좀 가져가고 있죠. 대표적인 부분들이 화장품이라든가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일부 종목들. 상대적으로 실적에 대한 어떤 이 확장 기대감들이 이번에는 조금 더 이 다른 양상으로 좀 끌고 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이고 전반적인 어떤 기조가 뭐 코스닥 하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섹터가 지수 상승을 이끈다 이런 공식을 좀 탈피해서 실적이라든가 펀더멘탈이 좀 비교적 탄탄한 기업들이 오히려 주가의 상승 탄력도라든가 연속성이 조금 더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도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앞서 제가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화장품주가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강세를 좀 보였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또 달바글로벌이었는데 물론 수급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 좀 들어와 주긴 했는데 오늘은 한 3% 정도 내리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소비단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 중에 하나가 종목 중 하나가 호텔 신라여서 이것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인바운드 수요도 있고요. 면세점 철수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천에 대한 면세점에서 연간 500억 이상씩 계속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이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몸이 좀 더 가벼워진 채로 주가가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보면 TP가 지금 81,000원이랑 90,000원이 제일 높게 나왔고요. 이부진 사장이 오늘부터 또 자사주 매입을 시작하는 날이어서 호텔 신라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좀 가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주가 월봉 주가 기준에서 보면 뭐 2018년도 기점이 사실상 뭐 초호황기까지는 그렇죠. 아니었어도 뭐 호텔 신라가 안정적인 이익 부분들 특히나 면세 사업 부분에 대한 이익이 재차 좀 양호한 기조를 좀 보이면서 성장 기조를 좀 보였을 때 주가가 13만 그렇죠. 2,000원이었고요. 일단 2024년도 저점이 35,900원까지 좀 하락했다가 최근에 뭐 65,000 오늘 뭐 기준에서 한 65,800원까지 주가 좀 상승을 했죠. 네. 다만 이제 저점 대비 최근 뭐 일봉 주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오른 것인가. 다만 이제 이전 고가 대비해서는 여전히 그 주가에 대한 어떤 괴리가 좀 남아 있죠. 이 부분은 그동안 뭐 가장 빠르게 주가가 좀 하락하게 된 배경이 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오히려 면세 사업 부분에 대한 이익이 계속해서 좀 회복되지 못했던 점. 과거와는 좀 다르게 중국 뭐 보따리상들의 어떤 이 매입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체적인 맞아요, 어떤 이 맞아요. 연동량들이 좀 너무나 좀 낮아지다 보니까 여기다 해서 이제 고환율 기조가 전체적으로는 뭐 면세 쇼핑에 사실 뭐 특이점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면세 쇼핑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어떤 가격적인 이점이 좀 너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익 지표가 재차 악화됐고 뭐 비용은 고정 비용 이외에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차 좀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호텔 신라는 뭐 호텔 부분이라든가 리조트 부분에서에 대한 수익이 사실 성장 기조에서는 한 3년 정도 꾸준하게 좀 이익 확장을 좀 했는데 면세 사업 부분에서는 지난 뭐 4분기 기점에서 소폭 좀 이익 전환을 좀 했지만 이게 명확하게 뭐 성장세를 좀 뒤집을 만한 확실한 어떤 신호탄이 좀 되지 못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면세 사업 철수 부분들은 향후에 어떤 이 이익 지표를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관점에서 수익성이 크게 좀 제고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좀 기대 요인도 좀 될 수 있겠고요. 주주환원 정책에 관련된 구체화는 그동안 이제 고점 대비해서 낮아진 주가의 레벨을 좀 고려했을 때 상당히 좀 우호적인 수급적인 관점에서 우호적인 현황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호텔 신라가 이번에 뭐 면세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철수를 좀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수익 지표를 좀 완화시키는 계기가 좀 될 수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투자 기점들은 뭐 환율이 향후에 점진적으로 좀 하락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기조와 좀 맞물린다면 오히려 이익 성장 부분들을 좀 이끌 수 있는 또 사업이 또 면세 사업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현재 관점에서 과연 이제 이게 유익한 결정인가라는 부분에서에 대한 약간의 좀 아쉬움은 좀 있지만 그래도 호텔신라가 좀 최근 한 3년간에 발생됐던 이 면세 사업 부분에 대한 누적 적자 부분들을 오히려 이제 수익성 방어 측면에서 상당히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단기적 관점에서 좀 긍정적인 어떤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호텔신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오늘도 한 5%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고점이 67,800원까지 나온 상황 속에서 증권가에서 가장 높이 본 리포트가 9만 원입니다. 여전히 룸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체크해 보시고요. 수급 열어보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기관이 8거래일 정도,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도 지난주 금요일까지 4거래일 정도 들어오는 부분들 함께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력 쪽 잠깐 보고 넘어가 볼게요. 효성중공업이 실적 발표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애프터에서 급등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지금 리포트 나온 거 보면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 적극적으로 매수해라 라는 리포트였고 목표가가 48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 투자자 들어오는 부분들도 확인됩니다. 지금 두 자릿수 상승세 보이면서 진짜 400만 원 바짝 다가서 있는 구간입니다. 이게 숫자가 가능할까 싶었는데 벌써 400만 원까지 왔네요. 그래서 목표가 480만 원까지 열려 있는 건지,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상승세 보이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리포트에 대한 효과로 봐야 될지요? 네, 일단 뭐 실적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사이클 기조가 좀 뚜렷하니까 주가 좀 잘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는 게 명확할 것 같고 사실 뭐 전력기기 업종의 경우에는 다른 거 보지 말고 좀 제가 전력기기 특히나 이제 초고압 변압기 맞아요. 관련된 수요만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당장의 실적에 대한 기업폭이 낮다고 하더라도 분기별 누적 수주 잔고량들이 얼마만큼 좀 증가되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좀 드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력 설비 업종들에 대한 수익률을 보면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마진율이 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저압이라든가 그 이후에 뭐 배전판, 뭐 차단기, 그다음에 뭐 전선, 뭐 이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가장 마진율이 좀 높은 고부가 매출군이 초고압 변압기고 이 수요 연동량들은 노후 전력망 교체에 관련된 수요도 있었지만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인프라 투자 기조가 좀 확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수요량들 이 부분은 뭐 ESS 투자 좀 병행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투입량들이 오히려 좀 사이클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네네. 2022년도 후반부터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전체적인 뭐 노후 교체, 네. 노후 전력망에 관련된 어떤 교체 수요가 일단 실적을 좀 주도했는데 이 기조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3년이 훨씬 더 넘었죠. 지금 4년 차에 좀 접어들겠는 상황인데 일단 전력 설비에 관련된 전반적인 수요량들을 좀 예측해 보면 뭐 향후 한 여기서 최소한 2년에서 3년간도 저는 충분히 현재와 유사한 흐름들 정도의 사이클 유지는 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적인 어떤 기대치들이 재차 좀 상향되고 있는 부분들은 AI 투자 인프라, 특히나 뭐 이번 주 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AI 캐펙스 투자 기조가 좀 상향 유지가 좀 된다는 부분들은 이게 인프라 투자 기조와 좀 맞물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력기기라든가 이제 전력 설비 업체들의 경우에는 실적의 어떤 연동 성과에 대한 힌트가 좀 될 수 있겠고 이익률이 이전과는 좀 다르게 10%대 한 중반까지 상당히 좀 높은 마진율을 좀 형성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율 상승의 어떤 효과가 좀 맞물리면서 이번 1분기 뭐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충분히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의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마냥 좋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강조를 드렸지만 이제 피크가 이제 언제 오는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클라우드 3사들에 대한 이 캐펙스 투자 기조에 대한 메시지를 조금 더 잘 청취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렇죠. 이번 주에 캐펙스 투자 나오는 그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갭 띄우면서 출발을 하면서 400만 원 터치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2020년에 효성중공업의 한 주당 가격이 3,15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6년 정도 지났죠. 같은 시기 4월로 봤을 때
400만 원까지 나왔으니까 400만 원까지 본다면 진짜 엄청난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흐름 추적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로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실적 발표까지 잘 나오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그런지 오늘 반도체 투톱의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가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시장 안에서 보고 있는 포인트들, LTA 장기 계약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과연 설비 투자를 어느 정도 유지해 갈 건지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삼아보면 좋을까요? 우선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너무 이제 좋았기 때문에 이제 2분기 연속성 관점에서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아졌죠. 그렇죠. 다만 이제 이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근 어떤 시그널은 일단 메모리 가격이 2분기에도 진짜 좀 상승하고 있는 것. 일단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피크 같은 우려감이 좀 나올 만한 하락세는 아니지만 소폭 좀 하락 전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우려를 했지만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부분이 일부 이제 범용단에 대한 수요죠. 워낙 이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공급사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이 수요의 어떤 연동량들을 좀 책정하기보다는 이게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수요가 일시적인 어떤 이 둔화로 좀 이어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가격 상승세가 좀 굉장히 좀 떨어진 측면들이 있지만 여전히 뭐 AI 서버향이라든가 HBM 수요단에서는 일단 공급 부족 사태가 좀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들, 특히나 뭐 적정 재고 수준이 한 1주에서 2주 미만 정도로 좀 형성되고 있다는 점들을 좀 고려해 보면 2분기 가격 상승 기저와 함께 오히려 이제 이익 추정치는 조금 더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관심사는 뭐 이번 SK하이닉스 컨콜에서 좀 나왔던 LTA죠.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어떤 체결 여부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좀 있었는데 일단 고객사들로부터 중장기 물량 확보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라고 좀 발표가 좀 됐었고 뭐 향후 뭐 가격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공급량들이 뭐 고객사 입장에서에 대한 고객사 입장에서 뭐 수급에 대한 또 리스크로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적인 계약을 좀 체결했던 방식을 좀 뛰어넘어서 안정적인 공급이라든가 확정된 단가를 좀 통해서 가격 변동성을 좀 최소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수익성 방어 측면에서 좀 유리한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약 공급 계약 체결에 관련된 어떤 협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발표가 좀 됐었고 아직까지 뭐 구체화된 내용들이 좀 공개가 좀 된 바는 없어요. 삼성전자도 이번에 이제 확정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해당되는 메시지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뭐 시장이 좀 전망하고 있는 부분들은 초단기 계약으로 인해서 뭐 이전과 같이 뭐 2, 3개월 계약이 아니었어요. 일단 뭐 한 달 단위로 재차 계약 조건들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는 뭐 2주에서 3주 계약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최소 이제 2년에서 3년 이상 정도로 장기 공급 계약하는 형태로 정책을 좀 전환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하이퍼스케일러들 있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구글 같은 뭐 그런 기업들이 현재 좀 협의가 좀 진행 중에 있는 점들은 앞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메모리 사이클의 변동성을 좀 축소시킬 수 있는 요인들.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가격과 이익 기조를 탄탄하게 좀 잘 가져갈 수 있고 캐펙스에 대한 어떤 투자 기조도 뚜렷하게 좀 유지를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대규모 투자로 갔을 때 과거처럼 뭐 다운 사이클 때 피해를 봤던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 보면 그때와는 좀 다르게 안정적인 매출에 대한 어떤 기여 효과들을 인식해서 좀 가져간다면 이에 따른 어떤 메모리 시장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쪽에 대해서 좀 체크해봤고 이번 주 30일이죠. 삼성전자가 이제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같이 발표하는 실적 발표가 있을 겁니다. 이때까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대표님 요즘에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장 흐름부터는 보통 이제 코스닥이 더 잘 갈 거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어서 반도체 소부장단에 대한 주목도를 높여야 되는 건 아닐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탑픽 종목을 좀 찾아본다면 소부장단 안에서 찾아봐 볼까요? 일단 증설 투자에 대한 방향성들이 좀 정해졌어요. 다만 이제 이게 대규모로 할 것인가, 뭐 D램을 좀 넘어서 낸드 공정에 대한 투자까지 현실화가 좀 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뭐 낸드 공정에 대한 투자가 보수적으로 좀 결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과거 다운 사이클 때 워낙 이익 개선이 좀 너무 이제 뒤처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확장 투자를 좀 다소 좀 제한적인 흐름들. 다만 이제 낸드 메모리의 쇼티지가 이제 2분기부터 좀 현실화가 좀 됐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제 2027년도 증설 투자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되면 전 공정에 더해서 이제 후공정까지 이제 완만하게 공정 투자가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장비단에서 뭐 상당한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겠고요. 항상 강조를 좀 드렸지만 1분기 어닝 시즌을 좀 감안해 보면 장비주보다는 이제 소재주들의 실적 연동 효과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뭐 기판이라든가 뭐 테스트 소켓, 그다음에 뭐 일단 EUV 소재라든가 노광 공정 관련된 소재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 기조치가 4분기 대비해서 뭐 상당히 좀 상향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 기판주 안에서 최근에 뭐 고부가 기판에 대한 어떤 수요 연동량, 특히나 플립치 BGA 기판의 경우에는 뭐 AI 뭐 정밀화된 어떤 소재 부분에 대한 수요를 계속해서 좀 끌고 가고 있지만 저는 이제 고다층 기판도 이제 다시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슈페타시스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4월 24일 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6만 5,052주 고가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나왔고 최근에 뭐 오늘은 뭐 약박권에서에 대한 흐름들 좀 가져가고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기조를 보면 증설 투자 키워드와 좀 맞물리면서 특히나 2023년도에 대규모 좀 증설 투자가 좀 있었고 일단 뭐 대구 5공장에 관련된 1단계 투자가 좀 마무리됐는데 2단계, 3단계에 대한 네.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중인 증설에 대한 어떤 검토 사항들 하반기에 추가 투자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한 3년간 기판에 대한 또 수요 연동량과 함께 외형 확장이 좀 충분히 좀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에이지 고객사들의 어떤 다변화 부분들은 동사에 상당히 우호적인 여건을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기판 쪽에 주목을 좀 해주셨네요.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는 이수페타시스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기판 쪽, MLB 기판 쪽에 대해서 주목도를 높여가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오늘 탑픽 종목 이수페타시스고 소부장단에서 가장 주목받는 종목 중 하나가 또 한미반도체죠. 오늘은 14% 넘게 상승하면서 움직임 같이 나타나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서수진 앵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이제 코스닥의 시간이 오는 걸까요? 전거래일 국내 증시 살펴보면 코스피는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그래도 코스닥 쪽에서 강세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그러니까 닷컴 버블 이후에 처음으로 1200선을 돌파해낸 건데요. 특히 외국인이 7천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정말 수급 자체가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재배치가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도 붙고 있는데요. 한편 간밤 뉴욕 증시 쪽에서는 사실 미국과 이란에 대해서 협상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트럼프가 오늘 간밤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 쪽에 만약에 협상을 원하면 우리에게 직접 전화를 해라라는 좀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압박 수위를 높여왔는데 과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하면서 지금 1.4% 코스피 쪽에서는 상승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6,566선, 68선까지 돌파해내고 있습니다. 장중에 최고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 이 흐름 이어갈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1.37% 강세 흐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1,200선의 돌파가 역사적이었다면 오늘 장에서 또다시 역사를 써 내려가는 걸까요? 1,220선까지 올라온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수급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외국인이 이제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매도 우위를 보였었는데 현재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됐다는 점 체크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1,800억 원가량 물량 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현재 2,000억 원가량 차익 실현의 움직임 체크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944억 원가량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584억 원 물량 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오늘 422억 원가량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종별의 흐름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 상승하는 업종입니다. 현재 기계 쪽에서 2.7%대의 강세 흐름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 기계 장비 쪽에서는요, 특히 엔진주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한화 엔진 쪽에서 거의 6%의 강세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쪽에서도 2.6% 강세, 전기 전자 쪽에서 오늘 2.35% 강세 흐름 체크되고 있는데요. 특히 전력주가 강합니다. 대원전선 오늘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조업 쪽에서도 1.7% 강세, 섬유의복, 운수 창고까지 오늘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현재 통신업 쪽이 빠지고 있는데요. 1.29%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업도 오늘 밀리고 있습니다. 1.16% 하락세, 전기 가스업, 그리고 철강 금속, 화학과 의약품까지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져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의 업종별의 흐름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업종입니다. 제약 쪽에서 오늘 정말 반갑게 빨간불 들어와 있네요. 3.6%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기계 장비 쪽에서도 2.8% 강세. 여기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조금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서비스 쪽에서도 2.4%, 그리고 운송 장비 쪽에서도 1.5%의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요. 특히 여기에서는 모베이스 전자가 4.55% 강세 흐름 체크되고 있습니다. 제조 쪽 그리고 의료 정밀기기까지 현재 상승의 움직임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비금속 쪽에서 1.52% 하락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종이 목재 쪽도 오늘은 빠지고 있습니다. 기타 제조 그리고 일반 전기전자, 유통과 금융까지 오늘은 약세 흐름 체크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의 거래 대금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투톱이 여전히 위치해 있지만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조금은 상승의 움직임이 강합니다. 전거래일 뉴욕 증시에서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4% 급등하는 흐름이 체크가 됐었는데 특히 인텔이 많이 견인을 했습니다. 23% 급등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한번 도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오늘 4% 강세, 삼성전자 쪽에서 1.37% 상승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22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투톱이 많이 올라서일까요? 특히 하이닉스가 강해서일까요? 한미 반도체 쪽에 오늘 수급이 많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13%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33만 원 선에 현재 진행이 중인데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42만 원 선까지 올려잡고 있다는 점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원 전선 쪽 오늘 전력주가 강한 가운데 특히 전선 쪽에서의 수급이 많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전선 쪽 11%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2040년이 된다면 전력이 더욱더 많이 필요하게 될 거고 현재 가지고 있는 전력보다 40% 이상 더 많아야 한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오늘 상승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오늘은 3.9% 탄력세 보여주면서 거의 16만 원 선까지 올라온 모습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의 상위 움직임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한광통신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20%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5G 가입자 수가 3,7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통신 쪽에서 코스닥에서는 수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후반의 움직임까지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고영부터 제주 반도체까지는 전거래일의 흐름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도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테스트 장비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고영 쪽에서 실적이 좋게 나왔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2.3% 오늘 장에서도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 전체에서 담았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서도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1.8%의 강세 흐름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봇주가 강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1% 강세 흐름 체크되고 있는데 68만 원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리노공업이 14% 빠지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의 대규모 지분 매각 계획이 공개가 되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주가가 급락했었는데요. 오늘 장 중에서도 지금 14% 밀리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고 모두 다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요. 특히 2차 전지주는 잠시 쉬어갑니다. 오늘 3%가량 밀리고 있고 현대차 쪽에서는 2.3% 강세 흐름 체크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더욱더 이 자동차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SK스퀘어는 6%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52주 최고가를 달성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의 움직임도 만나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은 원전주가 등락을 거듭하다가 현재 약보합권에 위치해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풍산을 다시 본격적으로 인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1.23% 약세. 하지만 외국인들은 많이 담고 있다라는 점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HD 현대중공업이 어느새 좀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습니다. 1% 강세 오늘도 받아가고 있고 특히 엔진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삼성바이오로젝스는 오늘 약세고요. KB금융이 다시 한번 12위에 올라간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1위부터 6위까지의 흐름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요. 특히 삼천당제약 쪽에서 7%의 강세 흐름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수급으로는 삼천당제약이 오르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일라이 릴리 쪽에서도 이번에 투자 금액을 늘려서 기술 계약을 더욱더 체결한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주의 흐름이 강할 것 같은데요. 끝까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일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디데이 날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전쟁과 관련한 뉴스들은 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장에는 하나오션과 또 하나시스템 관련한 종목들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흐름 같이 챙겨보시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